문화재 담론 획체가 한 번도 시민의 등장, 내용이나 제목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 섹션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주 교수님 맡으셨던 제가 대신 맡고 있고, 그래서 이산 고향 변환 삶과 정치 지향성에 관한 세션이고요. 두 분의 관계자와 그다음에 두 분의 토론자가 되시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는 공문상 박사님이 태국 여성의 이주와 재구성된 가족의 현대성에서 발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홍준 선생님께서 구동독 지역의 여성 인구일치에서 남성 청년 정치화와 국어과까지 발표해 주시고, 토론은 전승미 선생님하고 서영민 선생님 두 분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권금상입니다. 이 연구의 주제는 이주 과정에서 재구성된 탈북 여성 가족의 현재성인데요. 현재성이라는 것이 의미하는 것은 가족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자, 연구의 목차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구 목적은 탈북 여성 가족 현실을 파악해서 사회적 그리고 정책적 함의를 찾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이 이주한 북한, 중국, 한국 각 장소에서 가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가, 그리고 가족이 현재성을 통해서 탈북인들의 지원 정책을 젠더적 관점으로 논의하고자 합니다. 1997년부터 시행된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정책은 지금까지 한국에 3만 3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국내 정착을 지원하는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사회에서 탈북인을 바라보는 관점은 여전히 이데올로기의 주체로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되고 있고요. 또한 정책 역시도 이들의 어떤 생활 밀착형으로 맞추고 있지만 여전히 분단체제의 기표가 작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으로 유입된 탈북민들의 특징은 시대별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책 방향이 정치학을 튼튼하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맞추어져 있습니다. 북한 여성의 국내 입국이 1989년 이전까지는 7%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직전까지는 전체가 1000명이 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2년을 기점으로 이제 여성이 여초 현상을 보였고요. 2018년에는 58.2%가 여성이 됩니다. 이렇게 그 탈북민의 여성화 경향은 2020년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여성들의 연령대는 40대가 가장 높고요. 30대, 50대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국에 정착한 탈북 가족의 특성은 성인 여성이 가구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특성은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가 절반을 살짝 넘습니다. 배우자의 출신 지역은 남녀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남성의 경우 배우자가 북한 출신이 가장 높고요. 88.6%고 중국, 남한 순입니다. 탈북 여성의 경우는 남한 배우자, 중국인 배우자, 북한 배우자 순입니다. 그리고 또한 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거주 지역이 남한, 중국, 북한 순입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일부 탈북 여성들은 이주 과정을 거치면서 초국적인 어머니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구원 수입니다. 현재 그 한국 사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구원은 2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2인과 1인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3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국의 1인 가구 비율이 34% 넘는 것과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탈북 여성 이주의 특성은 이 이주라는 것이 이주자의 전생에 걸쳐서 전개되고 후속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과정입니다.
특히 탈북이라는 이주는 단순한 공간 이동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 삶의 양태가 달라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그래서 탈북 여성의 이주는 전 지구와 여성화, 정치화의 측면에서 국제 이주와 같은 면이 있지만 도강을 통해서 개인의 의지와 관련 없이 영구적인 여정이 되고, 또한 북중 접경이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특수성을 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글로벌 이주하고 좀 다른 것을 나타냅니다. 탈북인들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실에서도 북중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여성들의 탈북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연구는 연구 주제와 목적에 따라서 참여자들이 북한 사회에서 살다가 북한 땅을 벗어나는 어떤 동기와 과정, 그리고 이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어떻게 재구성되는가를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심층 면접을 실시를 했습니다. 연구 참여자는 총 8명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특성을 정리해 보면 좀 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원가족과 북한에서의 가족 동반 탈북한 7번 사례를 빼고는 다른 분들의 공통점은 이주하면서 가족을 구성했고 각 공간에서 가족 실천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색별로 그 특성을 보면 빨간색의 경우 이들이 그 탈북 과정에서 매매로 인해서 강제 결혼이나 음란업소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고요. 초록 색깔은 북한의 남편과 자녀 등 가족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록색의 경우는 원가족이 아니라 자신이 만든 가족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한국에서 동거하는 가족입니다. 그러면 북한을 먼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북한에서는 아무래도 떠나온 과정이기 때문에 이별하는 공간이 북한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거나 이혼을 하고 뭐 아사 등 가족이 다 같이 어떤 급격한 변화를 겪은 게 고난의 행군으로 기인합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생존을 각자 도생을 위해서 그야말로 개인의 능력과 수단 등을 중심으로 생존이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경험하지 않던 것들, 특히 여성 중심의 생존 문화가 확산되게 되었고요. 2000년 이후에 고난행군이 끝났어도 계속되는 어떤 탈북과 그 여성 중심의 탈북자가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북한의 여성 송출 요건으로 이제 연성진이라는 연구자는 바라보았는데요. 열악한 경제 상황과 여성들이 생활을 책임져야 하는 가부장 사회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로 사례 위주로 보겠습니다. 사례 1의 경우는 중국에 가면 팔려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집에서 이제 입 하나라도 덜기 위해서 본인은 동생들에게 도움이 되려고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 3의 경우는 북중 접경에 살고 있었는데요. 가족이 굉장히 안정된 계층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선족들을 가끔 초대를 해서 어떤 무엇을 이제 가르치는 기술자였다고 하는데, 그때 지배를 왔던 조선족 청년이 이 여성을 마음에 두고 브로커를 여러 번 보내서 이제 만나자고 이제 시도를 했고, 어느 날 그냥 점심 먹으러 회사에서 왔다가 그 사람한테 이끌려서 조 건너에서 그 남성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생각을 하니 자기가 이건 아닌 것 같아서 이제 도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그 사람이 손을 잡고 가야 한다. 그래서 못 간다 막 그러다가 그 군인이 서라 하고 이제 외치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그냥 둘이서 뛴 게 바로 가족하고 이제 이별이 됐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례 6의 경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먹거리를 구하러 장백현에 갔다가 이제 인신매매를 당했고 강제 결혼해서 자녀를 둘을 낳습니다.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북송이 됐고 여러 차례 북송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갈 때마다 자기는 다른 집에 팔려가기도 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했지만 사실은 그 북송돼서 자기 집에 이제 단련대를 다 마치고 나서 자기 집에 갈 수도 있었는데 지배를 하러 갔더니 동생들이 너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동생 셋인데 우리는 이미 사망 처리를 했는데 왜 자꾸 오느냐고. 그래서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서 자기는 이제 도로 그 탈북을 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례 8의 경우는 명태하고 그리고 다른 뭐 물고기 즙을 낸 거를 가지고 좀 밀수를 하려고 가는데 성공을 했는데 돌아오질 못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려고 아무리 수신호를 보내도 수신호를 받지 않아서 오지 못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탈북민의 유입이 이제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중 접경은 폭력과 인신매매 이러한 어떤 불법의 장소인데요. 조선족들이 점차 사업을 확산을 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자로 이제 규정을 했고요. 그거의 기본은 중조 양변 의정서에 의한다고 합니다. 다른 연구자가 이제 추산을 하기로는 북중 접경 지역 시골 지방에 거주하는 탈북민을 10만에서 30만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의 특수성이 있겠죠.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여성이 엄청 부족하다. 그래서 2030년인가요? 중국의 그 독거 남성 수를 3천만으로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가 4년 전에 장백현에 인터뷰를 갔었는데요. 그쪽 마을에도 정말 여성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서웠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쪽의 그 마을 분에게 물어봤더니 남자 여자 비율이 30대 1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다른 사례들인데요. 일본의 경우는 넘어갈 때 18살이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이제 중국에서 4년을 살았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한 그대로는 중국은 여자가 그리운 나라예요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여성의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또한 탈북 여성들이 넘어가는 이유는 중국에서 탈북 남성들이 와서는 생존 자체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상남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존에는 굉장히 약하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다른 아래 그 사례 2에 보면 이 여성은 고난의 행군 막 직전에 중국의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파견된 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하지만 고난의 행군이 이제 심화되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다시 북한으로 들어왔다가 자기 이웃이 전부 굶어 죽거나 하는 걸 보고 아이들이 굶어 죽을까 봐 그 부모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아이들을 5을 데리고 이제 중국으로 건너갔다고 해요. 그래서 건너가서 이 아이들에게 먹거리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가서 보니까 이제 본인이 쫓기는 몸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북한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또 한 사례는 이분의 경우는 동네 브로커를 본인이 직접 찾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게 컴퓨터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래서 본인은 철도성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난 할 수 있다
하고 따라가서 보니까 음란 그 채팅을 하는 곳이었는데 그곳이 서버가 전부 한국에 있어서 한국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곳에서 3년간 일을 하다가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례는 가족이 중국에 이제 친척이 있어서 건너가서 잘 숨어 있었지만 한 2년 반 정도를 숨어 있다 보니 자기네 이제 친척들도 굉장히 위험해지는 상황이 돼서 수소문을 해서 종교계를 통해서 이제 왔는데 다시 그 어떤 목사님에 의해서 본인들은 1년이 넘게 갇혀 있었고 본인들을 통해서 이 개인 사업을 한다는 것을 나중에 한국에 와서 알았다. 그러고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는 또 다른 가족 실천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 결혼한 경우 이혼이 없는 이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으로 오면서 자연히 이별이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리고 가족을 동반한 이국 중에 주로 자녀만 이제 데리고 오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중국 배우자와 국제 결혼하고 자녀를 입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데리고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지만 이 남성의 경우 한 사람은 조선족 남성이고 한 사람은 여러 번 북송되다가 나중에 이제 자유 연애를 한 경우에 한족 남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족 실천은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기도 하고 탈북인 배우자를 만나기도 했지만 탈북인 배우자끼리 굉장히 또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오히려 한국인 배우자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이 너무 가부장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한국과 그러면 북한에 남은 원가족과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보면 대부분이 북한의 가족으로부터는 사망자로 처리됐다고 이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 송금을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송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그냥 자기가 그래도 훨씬 더 그 북한 생각하면 많은 걸 누리고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좀 먹고 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또한 효도를 하고 싶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또 하나의 사례는 이제 사례 1이었는데요. 원가족하고 재결합을 했습니다. 엄마가 떠난 지 탈북을 한 지 10년 만에 이제 만났어요. 그렇지만 재회의 기쁨은 아주 잠시고 자기가 버려졌다는 어떤 수치심이 굉장히 원망이 오래오래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중국에서 원치 않는 어떤 남성의 아이를 낳지만 걔를 버리고 오지 않은 것이 자기가 어렸을 때 버려졌다는 그런 깊은 원망 때문에 할 수 없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이다. 그런데 엄마는 아이를 왜 데리고 왔느냐고 이제 계속 다그치고 그래서 엄마하고의 어떤 불화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인은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싶다 하고 희망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한 굉장히 이제 복잡한 가정이 복합 가정인데요. 한족 전 남편의 아들, 그 다음에 한족 지금 현 남편의 아이들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둘을 낳고 또한 현 남편이 전 부인의 아들을 다 같이 모여서 사는 경우예요. 그 경우에는 그 아이들도 전부 이 지금 현재 있는 가족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엄마를 위해서, 자기네 가족들을 위해서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경우죠. 그래서 그 이유는 그래서 무엇을 아이들이 한국말도 못하는데 어떻게 사는가를 물어봤더니 그 새벽에 환경 뭐 이렇게 치우거나 뭐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데 하루 일당이 중국에서 한 달의 임금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어떤 사례를 통해서 보면 여성의 이주와 그 가족의 재구성은 취약한 어떤 형태의 가족들로 나타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국적인 혼인관계, 이혼, 재혼, 다혼, 한부모, 복합가정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각기들이 사실은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으로 연결을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성과 가족을 둘러싼 심리적 문제가 있는데요. 여성들은 놓고 온 가족에 대해서 상당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고요. 그리고 가족에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효도를 해야 한다는 책무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에서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높은 자살률들, 그러니까 옆에서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서들 겪는 어떤 심리적인 동요도 굉장히 크고요. 그리고 또한 이들 간의 부부싸움을 한다든가 가족 불화들이 많은데 그것은 북한 배우자의 가부장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탈북 여성 가족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남북 분단의 어떤 특수성이 어떤 개인들하고 개인과 가족을 중심으로 드러나지 않았던 것들이죠. 무조건 한국으로 오게 하는 이런 문제들.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체제 승리 표상으로 계속 정치화되고 또한 종교단체의 어떤 사업으로 유입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한편으로는 탈북의 송출과 유입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행군 이후에 고난의 행군이 멈추었지만 불구하고 지속되는 거에 그리고 중국의 어떤 남초 현상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성 인권 침해를 계속 재생산하고 있다 하고 의미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탈북민 이제 지원 정책의 성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20여 년간 지속됐고 이들의 유입과 정착의 어떤 기반을 마련을 했지만 여전히 분단 사회에서 이런 문화들은 굉장히 어렵고 이들이 완전한 정착을 이루는 데는 여전히 부족하고 필요한 것들이 많은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우리의 어떤 이 지원 정책을 중국의 한족들이 너무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것을 이용을 하고 여성을 사서 부인을 삼다가 아이를 낳고 먼저 보내고 그리고 나중에 본인이 따라오고 이렇게 변화하고 있어서 우리가 좀 함께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언은 여성 중심 탈북인 현실에 대한 성인지적인 가족 지원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이 이렇게 유린되는 구조를 만든 것에 대해서 저희는 좀 더 바라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서 지금 한국여성연구소로 이렇게 주최 측 중에 거기 속하는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 발표드릴 거는 구동독 지역의 여성 인구 유출에서 남성 청년 문화의 극우화까지인데 이거는 이제 아까도 이렇게 방금 발표를 들으셨던 것처럼 구동독 지역 여성 인구 유출은 통일 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고 난 통일의 과정에서 통일 이후에 특히 통일 이후에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구동독에서 서독 쪽으로 인구 유출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초반에는 성별로 여성이 그렇게 뚜렷하게 높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성들의 비율이 커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성들 중에서도 특히 굉장히 젊은 층 30대 이하 20, 30대 여성 20대 20, 30대 여성들이 가장 중심적인 그런 10대 20대 뭐 그다음에 30대 초반 뭐 이 정도까지 그렇게 굉장히 그런 여성들이 그렇게 중심적인 그렇게 흐름을 이루게 되고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이런 그 문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그 문제가 얘기를 됐었는데 지금 이제 30주년 됐거든요. 통일 30주년 된 지금 30년 지난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의 어떤 극우화 정치 문화가 극우화되는 그런 거가 더 눈에 띄는 현상이라서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건 목차를 보면은, 그러니까 우선 통일 이후에 여성주의 변화에 대해서 독일 사회가 어떻게 지금 30주년 된 상황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30주년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30주년 완전히 된 상황보다는 30주년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그걸 잠깐 언론에서의 어떤 분석 기사들 중심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독일 통일을 통해서 표출된 젠더 이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제가 여기 정리를 해봤는데, 하나는 구동독 지역 경제 개편 문제, 이제 경제가 개편되면서 그거하고 여성 유출이 굉장히 크게 관련이 돼 있었던 거죠. 왜냐면은 이제 그런 부분을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동독 여성 문화라고 보통 얘기하는 게 있는데, 이건 이제 독일에서 쓰는 표현이에요. 뭐냐면은 동독이 이제 과거 사회주의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성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여성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가 서독 여성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독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유럽에서 보수적인 사회에 속했기 때문에, 젠더 쪽에서 특히 보수적인 사회에 속했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서독 여성들이 같은 경우 이제 평균적으로 이게 여성에 대한 성역할 규범이라던가 뭐 이런 거가 굉장히 보수적인 편인데, 구동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과거의 사회주의 사회에서 중에서도 가장 앞서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역할 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서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서독하고 비교해 볼 때 훨씬 앞서 있는 상황인데, 그거가 이제 통일 초부터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됐었어요. 이게 통일 문제랑 관련해서. 왜냐하면 너무 갭이 큰데 다른 부분에서는 다 서독이 앞서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서독화를 진행하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에서는 서독화를 진행하면 이게 오히려 거꾸로 보수화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제 통일 이후에 이 여성들의 동도 여성 문화라고 부르는 그런 어떤 특이한 어떤 규범적인 측면이랄까, 이런 부분들이 성역할 규범 같은 부분들이 계속 지속되는 현상이 나오고, 그다음에 오히려 더 서독 지역까지 확산되는 그런 경향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그걸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구 고령화 문제,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여성들이 하도 유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북한에서 인구 재생산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절대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인구 고령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일 이후에 통일 비용 같은 게 이제 너무 크게 이제 독재 비용이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제 요양보험을 도입하는데 훨씬 이제 속도가 붙은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동독 정체성 갈등과 정치적 분열이라는 거는, 그 독일 통일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 가지의 사회 경제적인 여러 가지 지원을 통해서 연대세라는 게 10년인가 20년 있었잖아요. 독일에서 통일 이후에 연대세라는 거를 걷어서 동독 지역을 많이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의 어떤 정체성 갈등까지가 치유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구동독 지역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2등 시민이다, 이제 이런 의식이 강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부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분열에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는 식의 방식은 구동독 지역의 청년층들이 굉장히 극우화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통일 이후 여성 지위 변화에 대한 독일 사회 평가를 보면, 통일 이후에 이제 젠더 이슈는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건 거꾸로 가는 역진적인 그런 성향 흐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고, 특히 통일 초기에는 많은 젠더 연구자들이라던가 아니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예상을 했냐면, 구동독 출신의 여성들이, 구동독 여성들이 다시 이 자본주의적, 그러니까 결혼을 통해서 가정주부가 될 걸로 예상을 많이 했어요. 그런 식의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70년대부터도 계속 그런 식의 논의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게 이제 가정주부가 되고 싶은 마음이 억제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사회주의 제도에 의해서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게 틀렸다는 거가 이제 지금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하나 이제 일반적으로 예상이 됐었고,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통일 직후에는 어떤 게 나왔냐면, 가장 이제 많이 얘기됐던 태제가 여성이 통일의 최대 피해자다, 이런 태제가 나왔어요. 뭐냐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가 됐었습니다. 통일 이후에 한 10년 정도까지 계속 얘기가 됐었는데, 그거는 이제 여성들이 실업에서 제일 먼저 실업을 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취업의 기회에서 제일 먼저 막히고,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먹고 살 길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회재산 체계도 아니니까 모아놓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여성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결혼도 안 하고 이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완전히 자기 생활에서 그냥 가족 생활 자체를 정지시켜 버리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어요.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었고, 그런 출산율이 이제 굉장히 감소되는 이런 현상과 같이 맞물려서 여성이 통일의 최대 피해자다, 이 얘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여성이 재전통화되는 과정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참 서구의 많은 여성학자들이 기대했던 거와 다르게 구동독 여성들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독일 30주년인 현재에 오면은 오히려 구동독, 구서독 여성들이 탈보수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래서 문화적으로 약간 수렴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특히 젊은 여성들의 경우예요. 젊은 세대의 경우고 나이 드신 분들은 뭐 변하는 게 별로 없죠. 거기는 뭐 별로 변하는 게 없고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통해 표출된 젠더 이슈 아까 말씀드린 거를 보면은 일단 이제 구동독 지역 경제 재편과 여성 유출의 문제를 보면은 구동독 지역에서 통일 이후에 구동독의 경제가 사실상 다 붕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가 내일 또 무슨 비교사회학에서 사회를 보는데 거기서도 뭐 러시아가 먼저 체제 전환 얘기 나오는데도 비슷하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근데 이제 거기 러시아보다는 훨씬 상황이 좋은 게 그래도 구서독 쪽하고 통합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붕괴가 심해도 그러니까 구동독에서만 구동독 지역만 붕괴되는 것이고 구서독 쪽으로 탈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그 서독의 그 경제 속에 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괜찮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이제 그런 모든 이제 지금 모든 그 구동독 여성과 뭐 서동독 여성, 구동독 주민, 서동독 구서독 주민 이렇게 비교해서 연구하는 것들은 현재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조사 기간까지 살고 있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주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의 조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통일 이후에 이제 구동독 경제가 완전히 붕괴하는데 거기에 굉장히 크게 보탬이 됐던 것이 이제 통일 전에 통일이 90년 10월에 이루어졌고 그보다 3달 전에 경제 통합이 일어나서 이제 그 돈이 마르크화가 이제 다 통일이 되죠. 1대1로 교환이 됩니다. 서독의 마르크화랑 구동독의 저기가 이제 통일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말하자면은 화폐 가치가 똑같아지면서 말하자면 이제 구동독 지역에서 생산한 생산물들의 가치가 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그걸 안 사는 거예요. 안 사고 이제 서구에서 온 물건, 서독에서 온 물건들만 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제조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붕괴가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거는 신탁청이 사유화 과정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을 했는데 그 빠른 속도의 사유화 과정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사회주의 조합이 갖고 있었던 사회주의 어떤 그런 조합이라던가 뭐 이런 협동조합 같은 것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장들, 사회적 소유의 공장들 같은 것들을 너무 쉽게 그냥 서독 사람들의 자본에다가 팔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그 속에서 이제 그 소유자들,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자신들이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식으로 지원을 한다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그냥 그걸 사겠다는 서독 사람들에게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모든 어떤 생산 시설들이 전부 서독 사람들한테 가면서 다 폐쇄가 되고 다 이제 그냥 문을 닫는 거죠. 더 이상 생산 안 하는 이런 식으로 갔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자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양산이 되고 다시 일자리를 다시 처음부터 건설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구동독 경제가 사실상 식민지화됐다. 서독의 식민지화됐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한참 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그 여성의 경제권 약화의 문제가 또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죠. 그래서 여성들이 그러니까 구서독 쪽으로 탈출하게 되는 거에는 그러니까 급속한 실업률 증가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냐하면은 일단 제일 먼저 그러니까 문을 닫은 데가 어린이집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육원이라던가 아니 보육원이 아니라 타가소 이런 데를 거의 다 이런 데부터 문을 닫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여성들이니까 여성들이 다 실직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실업률이 엄청나게 높아졌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새로 일자리를 갖다가 창출하는 정책을 했는데 일자리 창출 정책이 건설 부문이라던가 뭐 인프라 부문이라던가 이런 데서 주로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이 재취업할 기회가 전혀 없는 거죠. 여성들이 재취업할 기회는 없고 남성들 위주로 재취업 기회가 만들어지니까 이 여성들이 이제 그렇다고 그러니까 자신들은 이제 구동독에서의 정책 어떤 성 역할 규범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자리를 찾아야 된다 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다 유출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과정 속 아까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과정 속에서 여성의 권리가 굉장히 또 축소되는 과정이 또 나타나는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여성의 일반적인 어떤 권리예요. 일반적인 권리, 개인적인 권리로서 낙태권이 제한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서독화되니까 서독으로 흡수 통일을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이제 이거 갖고 또 문제가 굉장히 막 사회적으로 논의가 많았는데 어쨌든 서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낙태권이 이제 그 전에는 낙태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회주의 쪽에서도 가장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이렇게 개방적인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다음에 이제 인구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과거에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베를린 장벽이 그래서 세워진 거잖아요. 인구들이 쫙
서독으로 다 나가버리니까 이제 인구 못 나가게 그 베를린 장벽을 세웠잖아요. 그 베를린 장벽 세우고 난 다음에 인구를 이제 인구를 더 이제 증가 확대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성들에게 굉장히 많은 특혜를 베풀어 줘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낙태 권리 같은 경우도 그래서 축소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돼 있었고 다른 사회주의 사회들하고 좀 다른 거죠. 그다음에 공적 육아 지원 같은 것도 완전히 축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서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렇게 위협감을 느끼는 뭔가 이렇게 자신들의 지위가 떨어지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되는 그런 경향이 이제 생기면서 여성들이 이제 그 말하자면 구동독 지역에 대해서 충성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제 서독 지역으로 떠나게 되고 서독 지역으로 떠나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찾는 것,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를 위해서 교육 기회를 찾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고 거기에 해당되는 나이들, 그러니까 만 18살에서 25살까지의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에서, 그러니까 구동독 지역에서는 농촌에서 도시로, 그러니까 도시나 드레스덴이나 뭐 이런 데는 이제 새로 이제 산업계 그런 그 지대를 만들고 이런 게 있었으니까 이제 그런 쪽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아예 구동독 지역에서 구서독 지역으로 완전히 떠나는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긴 흐름이 한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변화가 나왔느냐 보면 이제 동독 여성 문화하고 관련돼서 보면은 동독의 여성 문화가 근데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서독으로 이주를 했으니까 서독에 가서 좋은 좀 괜찮은 남자 잡아서 결혼해서 살지 않겠냐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별로 그러지를 않는 거죠. 별로 그러질 않고 여전히 일자리를 계속 찾고, 그러니까 구동독 여성 문화라는 거는 경제 활동도 하고 아기도 키우고 육아도 하고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인 거예요. 두 개가 같이 가는 게 당연하다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서독으로 이주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제 이 사람들의 결혼 연령이라던가 뭐 출산 연령이라던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비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거 그 패널 자료를 통해서 한 게 있는데 그거를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구동독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결혼 연령이 빨랐고 출산 연령도 빨랐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약간 늦어지는 서독으로 오면서 서독으로 이주한 경우에는 이제 그 시기가 좀 늦어지지만 구서독 여성비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빠른 뭐 이런 식의 약간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서독 청년 여성 문화가 오히려 변해서 통일 25주년 정도 되면은 거의 이제 구서독에서도 일과 이제 육아를 양립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이제 퍼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격차가 없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이런 식으로 여성들이 이렇게 구동독 문화, 여성 문화가 구서독 쪽에까지 서독 지역까지 이렇게 퍼지게 되는 이유는 전 독일적인 현상으로 퍼지게 된 이유는 단순히 이제 뭐 구동독 여성들이 문화를 퍼뜨리는 그런 건 아니죠.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헤게모니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렇게 왔다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다 수용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수용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유럽 통합에 작용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유럽 통합에서 이제 어떤 신자유주의적인 유연화라던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거기서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성 역할, 그러니까 어떤 성주류화 전략하고 그다음에 일가족 양립 정책이 되게 중요하게 내세웠던 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유럽연합 쪽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그런 거에 발맞춰서 정책에 발맞춰서 독일의 공보육을 갖다가 제도화하려는 의지가 나타나고 이제 그게 이제 90년대 말부터 나타나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서 제도화가 되면서 법이 바뀌고 이제 이러면서 말하자면은 이제 아직까지도 3세 미만의 경우는 뭐 그렇게 공보육의 비율이 높지는 않은데 그 이상의 경우, 그러니까 3세 이상으로 가면은 거기부터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굉장히 높은 상태가 됐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변했으면 그럼 이런 식으로 구동독 여성들의 문화가 이렇게 전 독일적인 현상으로까지 확산이 됐으면 그럼 구동독 여성이 승리한 거냐? 과거의 태제하고 완전히 정반대로 과거에는 여성이 최대의 피해자였는데 오히려 그러면 통일의 어떤 승리자가 된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구동독 여성들이 또 여러 가지 일자리 조건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구서독 여성들에 비해서는 그래도 시간제를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장시간을 원하는 편이고 훨씬 더 그렇게 하는 편이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경제적 격차가 있고 그다음에 구동독 지역에 여전히 그 산업이 그렇게까지 막 아주 굉장히 굉장히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잡힌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히려 이중의 부담으로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을 자신들의 어떤 생활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자신들이 애기도 기르고 가족 생활도 하고 돈도 버는 거를 두 개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걸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이중의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그렇다면 구소득 여성들은 이렇게 얼떨결에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여성의 성역할주의가 변했으니까, 그러고 뭐 공교육 제도도 강화됐으니까 그런 구소득 지역 여성들이 승리한 거냐, 이렇게 보기에는 또 조금 어폐가 있는 것이 그 서도 지금 이제 새로 생기고 있는 공교육 제도 같은 것들이 시간적으로 굉장히 제한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만 애를 맡겨서는 자기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성들이. 그러다 보니까 풀타임으로 일하는 여성들 같은 경우는 또 남는 시간은 또 이제 양육 보모 같은 경우를 사서 개별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실 여성들 내부에서 굉장히 어떤 고학력 고소득 여성들과 그 여성들에게는 확실히 굉장히 혜택이 많이 갔다고 볼 수 있지만, 저학력이나 저소득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혜택이 갔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양극화 문제가 또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구 고령화 요양보험 도입의 문제를 보면은, 독일에서는 이제 요양보험의 의무화에 대해서 계속 95년부터 얘기가 95년에 이제 의무화가 되는데 그 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꼭 통일하고 관련이 되는 건 아니고 그 전부터 돼 있었는데, 이제 통일하고 더 약간 관련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는, 과거에는 이제 요양보험이라는 게 따로 없고 사회부조의 형태로 이거를 갖다가 지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 사회부조의 액수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가 이제 또 정책적으로 너무 부담이 되니까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담이 되니까 그 절감의 목적에서 요양보험을 실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요양보험을 했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집안에서 놀고 있는 유휴 인력이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의 어떤 그런 거를 갖다가 활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요양보험도 지금 독일 거하고 일본 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여성들 집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거잖아요. 이거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요양보험을 도입을 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이걸 완성을 해가지고 독일의 뭐 보험 체계 완전히 완성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사실은 보험 체계상으로는 이거는 요양보험은 굉장히 재정적으로라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고 굉장히 다른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현상이 또 있고, 그다음에 동독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임기 여성들이 전부 다 서독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완전히 그 새로 재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노인들은 그대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령화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요양노동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도 굉장히 커졌을 텐데, 그런 과정에서 전체 독일 사회에서 요양노동 영역에서는 굉장히 임금 덤핑 현상이 관찰된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양보험 법 자체가 그렇게 무슨 어떤 요양보호사들을 굉장히 그 사람들이 근무 조건이라던가 아니면 수입을 이렇게 보장해주는 그런 것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이 사람들을 유휴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금 덤핑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게 약간 문제가 지금 계속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성의 일자리라는 것이 굉장히 과거보다 훨씬 질이 낮은 서비스 일자리 이런 식으로 대기가 된 경우가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통일 초기에 이렇게 제조업들이 전부 다 붕괴를 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그러니까 실제로 굉장히 어떤 서비스화, 그러니까 서구 사회 뭐 탈산업화 뭐 이런 식으로 서비스화가 말하자면 어떤 제조업의 성장의 기초에서 이렇게 이루어졌다기보다는 제조업 분야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말하자면 망하면서, 그러면서 서비스가 팽창하는, 약간 서비스가 비율적으로 커져버리는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일자리 나빠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구동소득 정체성 갈등과 정치적 분열의 문제를 보면은, 일단 정체성의 갈등 문제가 굉장히 통일 이후에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됐던 게 이제 이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흡수 통일이 됐고, 그다음에 어마어마한 복지 기금이 구동독 지역으로 갔고, 그다음에 연대세를 통해서 서독 사람들이 또 거기에 또 기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세금을 냈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구동독 사람들하고의 그런, 우리는 퍼주는 사람이고 우리는 뭐 그러면 우리는 남의 거 뺏는 사람이냐, 막 이런 식의 갈등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시 배시라는 게 오스트라는 말이 이제 독일어로 동쪽이라는 말이고, 베스트라는 말이 서쪽이라는 말이어서, 그러니까 동독놈, 서독놈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19년 조사에 의하면 구동독 지역 주민의 57%가 2등 시민의 자의식을 갖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2등 시민의 자의식이 젊은 층일수록 더 높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적인 통일이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젊은 층이 훨씬 더 평균보다 낮은 동의를 하고 있다,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의 승자, 그럼 나는 통일의 승자냐라는 문항을 질문을 했을 때 그 경우엔 또 오히려 또 이상하게 역설적으로 구동독 주민들이 더 높은, 내가 더 승자다라고, 내가 승자다라는 의식이 더 높게 나왔는데, 이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소독 주민들 같은 경우는 연대세를 내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자신들이 굉장히 손해를 통일에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 재산이 이렇게 가고 있다라는 그런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래서 구동독 주민의 경우에 사회적 정치적 주변부 의식이 상당히 크고, 이것이 이제 정치적인 어떤 형태로까지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그 전에 이제 어떤 이거랑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체성 갈등이 일어난 거랑 관련된 문제는 이제 언론 뭐 분석 기사나 이런 데서 보통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인구 문제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많은 사람, 젊은 사람들이 특히 아이가 있어야 이렇게 공동체가 활성화가 되는데, 이 공동체의 활력을 전부 다 없애버린 거죠. 여성들이 전부 다 젊은 여성들이 특히 다 유출됨으로 인해서 그냥 공동체가 마을에 있는 학교도 다 문 닫고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새로 애가 태어나지도 않고 막 이제 이러니까 굉장히 그런 분위기, 그러면서 이웃이 붕괴되는 문제, 커뮤니티가 붕괴되는 문제, 그러면서 사회적 결속력이 손상되는 문제, 이제 이런 문제를 관련 문제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25세에서 45세 남성에서 극우 성향이 커지고 있다, 이제 이런 관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동독 지역의 정치 문화를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통일 이런 어떤 이등의식 이런 문제 때문에 구동독 지역에서는 오히려 구동독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좀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났어요. 통일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이제 민주사회당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구공산당의 후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당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그 통일을 하게 된 게 이제 말하자면은 선거 결과로, 투표 결과로 통일을 한 거잖아요. 그럼 그랬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독일의 이제 그 지배적 정당들에 대해서 다 굉장히 높은 표를 줬죠. 그러니까 이제 통일이 가능했던 건데, 시간이 지나면서 2000년대 정도 되니까 오히려 과거 지배 세력이었던 구공산당 쪽에 대한 지지가 높아졌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독인으로서의 정체성이 강해졌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2010년대 들어오면 오히려 극우당의 지지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금까지도 물론 2010년대에도 아직까지도 제1 지지 정당은 이제 민주사회당 쪽이지만은, 그렇지만 그쪽 이제 좌파당, 지금 좌파당인데 그쪽이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제2 정당으로 이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극우당이. 근데 여기 극우당 지지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과거에 이를테면 독일의 보수당이라던가 이런 사람들만 지지하는 사람들만 이쪽으로 올라온 게 아니라, 과거에 민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까지도 말하자면 일부가 극우당으로 올라왔다. 이제 이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구동서독 주민의 문화 차이를 보면은 그러니까 구서독 같은 경우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배씨인데, 배씨라고 하는 말은 오만하다는 말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배씨다 그러면 너 뭐 엄청 오만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주의적이고 출세하려고 그러고 이런 식의 거. 그리고 물질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인데, 이제 이 문화 차이라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관념에 대한 그 연구, 설문조사를 통해서 나온 건데, 그 설문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에 의하면 구서독 사람들은 대체로 물질적 가치를 굉장히 중시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예요. 구동독 출신들보다. 그리고 구동독 출신 사람들은 오히려 서독 사람들에 비해서 사회적 관계를 중시하니까 과거의 사회주의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관계를 그리워하고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그다음에 이제 오씨라고 얘기하면 이제 그건 게으르다는 뜻으로 보통 얘기가 되거든요. 느리고 막 이런 식으로. 근데 30세 이하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서로 바뀌면서 양쪽 다 조금씩 바뀌면서 수렴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근데 정치적인 경향에서는 굉장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 선거 결과를 여기서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는 2019년 10월에 튀링헨주라는 게 이제 튀링헨주가 과거 구동독에 속해 있는 주예요. 구동독에 속했던 그 주인데, 거기서 그 선거 결과를 보면은 거기서 민사당의 후신인 좌파당, 그러니까 구동독 공산당의 후신인 거죠. 그 좌파당이, 그러니까 물론 지금은 이제 전 독일 당입니다. 서독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당인데, 그 좌파당이 제1당이 되고 독일 아까 말한 대한당이 극우당인데, 이것이 제2당으로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만 30세 이하에서는 극우당이 제1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 그러니까 오히려 젊은 사람일수록 극우당을 투표할 확률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016년 그거보다 조금 5달 전에 또 어떤 전체 독일의 선거가 있었는데, 그건 이제 유럽 의회 선거였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선거 결과를 보면은 이제 전체에서 인구 비중이 구동독 쪽이 인구 비중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거는 대충 서독에 경향하고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결과를 보면은 18세에서 29세 사이, 그러니까 청년층이죠. 청년층에서 녹색당이 제1당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구동독 쪽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나는 그런 쪽이죠. 구동독 쪽은 극우당이 청년들이 극우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면은 구서독 쪽은 오히려 녹색당에 대한 그 지지도가 높다. 청년들이. 그래서 여기서 극우당과 좌파당에서는 오히려 청년 세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득표율이 낮은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30세 이하에서 뭔가 이렇게 문화적으로는 말하자면은 뭐 공동체에 대한 태도라던가 아니면은 어떤 물질주의적인 태도라던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는 것 같지만 정치 성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표를 잠깐 보시면은 이게 이제 그 튜링엔 2019년 그 10월 튜링엔주 선거 결과에 대한 표인데요. 이걸 보면 30세 미만 청년층의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두 번째 거가 독일 대한당이 제일 크게 나오죠. 24%로. 그래서 이거가 이제 다른 연령층하고 굉장히 비교가 되는 그런 것이고요. 기독교 민주당하고 이제 사회민주당 이 두 가지가 이 기독교 민주당하고 사회민주당 둘이 지금 이제 연정을 통해서 지금 말하자면 지배 정당이거든요. 지금 독일에. 근데 둘 다 굉장히 낮게 나오죠. 그러니까 초반에는 기독교 민주당이 통일 바로 직후에는 기독교 민주당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기독교 민주당에서 통일을 주도했기 때문에, 그때 3인당은 반대를 했었고 통일을 주도를 했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까지 엄청나게 쪼그라든 20% 두 개 합쳐서 20%밖에 안 되는 그런 식이고, 녹색당도 한 11%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동서독 여기서 이제 2019년 5월에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 여기서 재밌는 게 말하자면 이제 말하자면 기독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연령에 따라서 쭉 이거하고, 녹색당 같은 경우가 이제 연령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는 정당이, 그러니까 가장 기존의 어떤 기성 정당인 기독민주당, 기성 보수 정당이 말하자면 젊은 층에서 굉장히 점점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고, 어떤 녹색당이라는 건 새로운 어떤 비물질주의, 탈물질주의적인 정당이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데 비해서 이제 나이가 많은 연령이 많으면 이제 굉장히 지지율이 낮은 이런 두 가지 특성이 나타나고 있고요. 연령별 차이가. 나머지 부분은 거의 굉장히 유사한데, 사회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말하자면은 이것도 전통적 정당이기 때문에 세대가 높을수록,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더 지지율이 높고,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렇게 높지 않은 거예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이런 전통적인 좌파 정당, 전통적인 중도 좌파 정당, 정통적인 중도 보수 정당이 다 세대별로 이제 변화를 갖고 있는 거고, 새로운 정당으로, 신진 정당으로 이제 새롭게 젊은 세대에게 어필하고 있는 건 녹색당. 그리고 극우 정당 같은 경우는 좌파당이라던가 아니면은 여기는 독일 대한당 파란 색깔 요 극우 정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약간 세대가 높은, 연령층이 높은 데서 오히려 조금 더 높게 나오지만 젊은 층에서는 굉장히 낮게 나오는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2019년에 그 10월에 아까 말씀드린 그 튜링엔주 선거 결과를 갖다가 이제 60세 이상 노년층, 아까 청년층하고 비교해 노년층을 볼 경우에는 여기서는 굉장히 좌파당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독일 대한당 상대적으로 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고요. 기독교 민주당은 상대적으로 여전히 굉장히 높은 지지를 꽤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식이고, 녹색당은 오히려 젊은 층보다는 또 지지율이 낮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9년 5월에 그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기서 되게 이제 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당하고 여성하고 남성의 차이예요. 여기는 성별 차이인데 여기서는 여성하고 남성하고 차이가 나는 게 또 뭐냐면 녹색당하고 극우정당이에요. 그러니까 녹색정당은 여성이 더 투표율이 높고 극우정당은 남성이 더 투표율이 높습니다. 나머지는 다 비슷비슷하죠. 나머지는 성별로 큰 차이가 안 나타나는데 이렇게 어떤 녹색당과 극우정당, 그러니까 말하자면 21세기적인 정당이에요, 둘 다.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적인 정당은 전통적인 정당, 전통적인 보수당, 전통적인 진보당 이런 거는 사실은 별로 크게 성별로 차이가 안 나타나는데, 성별로 차이가 나는 거는 21세기적인 정당인데 녹색당 방향은 여성에게 더 어필을 하고 있고 극우당은 남성에게 더 어필을 하고 있는 그런 형태, 서독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거 결과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구동독 청년층이 전반적으로 극우화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구동독 여성과 노인은 상대적으로 좌파당을 지지하는 경향이다. 그러니까 구동독에 대해서 향수를 많이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동독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과거가 훨씬 자신들의 어떤 성규범이나 성역할 규범 같은 거가 당연시되었던 그런 것도 상관이 있을 테고 그런 게 있겠죠. 그다음에 노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회주의 속에서 안정된 그런 거를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독일 전체에서는 59세 이하에서 녹색당이 제일 정당화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독일 전체에서는, 그러니까는 59세 이하면은 상당히 연령층이 높은 거예요.
항상 연령층이 높은 건데 그건 이제 68 세대하고 약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68 세대 이후의 세대에서 녹색당이 이제 거의 제일 정당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녹색당 지지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극우당 지지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높은, 그래서 결과적으로 동독 청년 남성의 정치 문화가 굉장히 외국인 혐오 중심의 어떤 극우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근데 이제 이거 밑에 그 구동독 여성들이 출세 지향적인 경쟁 지향적, 이거는 이제 어떤 다른 그 언론 기사에서 나온 건데, 여기 보면 뭐냐면은 말하자면 지금 그 구동독 통일 이후에 구동독 출신들이 사회 엘리트층으로 진출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거기서 엘리트로 진출한 사례가 있다 보면 거의 다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럼 안겔라 메르켈도 동독 출신이고, 그다음에 지금 그 가족 여성부 장관도 동독 출신이고, 뭐 하여튼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정치적인 쪽에서 특히 구동독 출신 여성들의 진출이 굉장히 눈에 띄고 있다. 근데 이 여성들 같은 경우는 구서독 여성들이 주장하는 페미니즘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동조하는 경향보다는 자기가 오히려 혼자서 출세하겠다, 자기 능력을 갈고 닦아서 출세하겠다, 이런 경향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구동독 출신의 페미니즘적인 경향보다는. 그런 얘기가 나온 게 하나 있어서 했고요. 그다음에 결론적으로 보면은 사회화를 너무 빨리 서두르다 보니까, 그다음에 너무 서독 중심의 어떤 제도를 그냥 다 이식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구동독 경제가 너무 빨리 붕괴된 것이 사실은 이런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심적인 원인은 이거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의 결과로 청년 여성들이 통일 동독을 함으로 인해서 구동독 지역의 공동체가 완전히 붕괴가 되고, 그래서 구동독 주민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어떤 이등심이나 주변화됐다, 이런 식의 자의식을 갖게 되고, 그것이 어떤 전반적인 사회 통합이나 정치 통합에서 굉장히 큰 난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초기에 구동독 여성이 통일의 최대 피해자라고 그렇게 모든 사람이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30년이 지난 현재 상황에서는 청년 남성을 중심으로 해서 피해의식이 증가를 하고 있다. 피해의식은 오히려 이쪽에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쪽에서 그것의 어떤 정치적 표현으로서 극우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사회변동 속에서 남성성의 문제가 출현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맨 처음에 이제 권고사님께 관련 제안을 받았을 때 주제가 너무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탈북 여성에 대해서는 주로 한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뭐 성폭행 문제나 좀 더 자극적인 이슈에 대해서만 부각이 되었지, 이주 과정에서 그 여성들이 어떠한 고민들이 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시사점이 무엇인지 이제 가족이라는 어떤 연구 영역 안에서 제시했다는 점에서 저는 많이 배웠고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그냥 토론자로서 소리를 다하기 위해 첨언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주제가 전체적으로 이제 이주 과정에서 재구조된 가족에 대해서 북한, 중국, 한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논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저는 전체적인 논의를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사이즈가 크고 너무 좋아서 박사논문 사이즈로 하면 정말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좋고, 내용도 너무 좋아서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개별 논문으로 투고할 계획이 있으시면 이거가 워낙 사이즈가 크다 보니 연구의 범위가 북한에서 이제 한국에서 중국에 머물면서 가정을 이루는 그 연구 주제를 하나 잡고, 요즘은 북한에서 바로 나오시는 분들보다는 아무래도 중국에서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거주하시는 것이 많기 때문에 북한에서 나와서, 물론 직항 케이스도 있죠. 북한에서 나와서 중국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어떻게 탈북 여성의 가족이 현실성이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연구로 슬라이스에서 내셔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은 북한에서 탈북하다가 한국에서의 새로운 가정을 어떤 가정을 꾸미시는지 그거에 대한 분석을 나눠서 하시는 것도 어떠실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권한의 행군 이후에 탈북민이 유리지 입증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하셨는데, 제가 인터뷰했던 분들 중에서는 권한의 행군 때 물론 배고파서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셨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이제 과거에는 여성이 재산으로 돈을 강조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 제가 인터뷰했던 케이스는 부모님이 자기 딸을 너무 배고파서 한국 돈 300원에
지금 적경 지역에 있는 그 중국 동포한테 하시고, 근데 그 돈을 받아서 집에 오니 딸이 판 돈으로 도저히 밥을 먹을 수 없었다고 하시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케이스를 제가 들었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여성을 성적으로 대상으로서 판매가 되는 인신매매라든가, 이제 그때는 배가 고팠으니까 사람으로서 여성으로서 판매를 했지만, 그때부터 탈북 여성들을 그 중국에서 지금 탈북의 비율이 76% 정도인데, 지금 현에 입국하는 여성 비율이,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성과 여성이 같이 탈북을 하면 여성은 우리나라 한국이 농촌에 베트남 총각들이 많이, 그러니까 베트남에서 오신 처녀분들이 많이 시집을 오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중국에도 농촌 총각들이 중국 처녀들하고 결혼을 하기 굉장히 힘들어서, 이제는 북한 여성 없이는 우리가 결혼을 할 수 없다는, 만약에 우리 한국처럼 베트남 분들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다분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기현제가 넘는 순간 그 하나의 제한된 공간에서 최소 이제 기름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10명에서 12명 정도를 올 때까지 다 굶겨놓고 한 방에 가둬놨다가 트럭에 태우고서 그 농촌 지역에 이제 팔려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요에서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약간 넣어주셔도 좋을 것 같다 생각했고, 그래서 이제 중국은 여자가 그리운 나라예요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중국 농촌 총각들의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어려움과 거기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처녀들이 거기에 대한 이제 공급책으로서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는 그 말씀을 그래서 드렸고, 그다음에 중국이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경제적 이주자로 이제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 2014년에 COI 보고서에서도 그때 중국의 유엔 주재 중국부 대표부의 말에서도 그 우리는 북한 사람들이 배고파서 나온 경제적 이주자로 보기 때문에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COI 보고서, 그래서 우리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아예 공식적인 문헌을 보냈었거든요. 그 문헌은 좀 공식적인 문구이기 때문에 그걸 넣어주셔도 약간 객관성이나 중국의 태도를 알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중국이 그렇게 경제적 난민이라고 취급을 하면서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의 당사자라도 그렇게 북송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저희 측에서 중국이 이렇게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 가입국인데 당사자국인데 중국이 이렇게 경제적 이주자로 해석하고 있으니 난민이 아니니까 어쩔 수 없어라고 하기보다는, 지금 난민 협약이나 난민의정서 자체가 정치적 난민 중심으로 그동안 발전을 해온 상황을 봤고, 무엇보다 북한에서 이제 특히 공산국가에서는 조국을 배신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북한 형법상은 비법 월경제, 그러니까 국경을 넘는 법제가 있을 거, 그래서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 아예 국경을 넘는 순간이 바로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로 이제 좀 보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 조국에 대한 반역행위를 우리가 과연 경제적 범죄라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저는 차라리 북한의 해석을 반추해서 저희가 오히려 이거를 제가 역으로 이용해서 정치적 범죄로 보기 때문에 정치법 수용소에도 그게 가는 거고, 이제 간주하고서 이제 노동교화형에 처해지는 범죄에 처하는 게 아닐까라고 했을 때, 우제된 정치적 의견이라는 인프티드 폴리티컬 오피니언이라는 그게 있거든요, 이론이.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국외적으로 어떤 반체제 활동을 굳이 뭐 했다 안 했다로 정치적 그 난민으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국경을 넘는 것만으로 정치적 범죄자로 간주되는 북한이나 다른 국가들의 특수성, 이런 북한의 케이스는 저희가 정치적 범죄로 그러니까 경제적 난민이 아니라 정치적 난민으로 간주를 해서 중국 측의 어떤 논거로서 정책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그걸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까 한성호 선생님 모자 얘기하시면서 너무 공감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 그 과정을 다 지켜왔었는데, 한성호 선생님 그 모자 분들은 다른 기존의 탈북민 커뮤니티랑 전혀 네트워킹이 없으시고 소통을 안 하셨던 분이셨고, 근데 제가 놀랐던 건 한 번도 연락이나 뭐 도움을 주시지 않으셨던 같은 고향에서 오신 탈북민 분들이 갑자기 추모 장례위원회를 만들어서
남북 하나재단하고 딜을 했더라고요. 돈을 주던지, 그러니까 장례를 치르고 싶으면 돈을 주던지, 아니면은 하나재단의 자리를, 뭐 이사장 자리나 어떤 자리를 내놔라, 간부급 자리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북한에서 온 여성을, 북한에서 온 남성이 정치적 자신들의 신분 상승이나 어떤 경제적 이익을 위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측면들 속에서 이제 그런 하이어라키 안에서, 그러한 이제 테마 안에서 이제 가정이 또 형성되고 여성은 남성한테 복종해야 되고, 그런 북한 특유의 성문화 속에서 이게 남한 사회에 다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또 이제 가정이 단순히 꾸려지는 과정이, 이분들은 북한에서의 특수성, 어떠한 교육을 한 번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북한에서의 도대체 어떠한 인식이 있었길래, 그 남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길래 여기에서 이런 가정을 꾸리는 걸까? 왜 폭행을 당해도 무슨 일을 당해도, 저는 제일 충격이었던 말이 잡아먹혔다는 말이었어요. 우리가 강간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를 그분들은 남자한테 잡아먹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워딩에는 사실 양육강식의 그 이데올리가 있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먹었다, 잡아먹혔다. 그래서 그런 특수성을 좀 더 이제 부각을 해서 이제 그 슬라이스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뭐 지금도 너무 훌륭하시지만 더 훌륭한 그 논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굉장히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회의 시작할 때 이유영 교수님께서 전부 당신은 왜 여기 와 있어 하는 것처럼 저는 왜 여기 와 있는지 모를 만큼 이 주제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지 못한데, 그래도 그 당연히 원고를 며칠 전에 미리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좀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주제 자체가 한국이랑 워낙 좀 함의하는 바가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앞으로 우리가 계속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고, 만약에 한국에서 만약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미리 굉장히 예측해주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굉장히 많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걸 그냥 학술 논문이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그 앞부분에 중독 출신 여성들과 그 뒤에 중독 청년들의 극우화 두 부분이 사실 인과관계가 잘 연결이 되지가 않아서, 이건 사실 두 개의 각기의 논문으로 발전시키는 게 훨씬 더 학술적으로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그 중간에 좀 약간 그 인과적 관계 내지는 상관관계라도 에 대해서 조금 더 친밀하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적절하고 하여금, 왜냐하면 그 앞부분에 있다가 제 등록 선거 결과를 할 때 약간 뜬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각자 하나의 섹션 자체는 나름대로 굉장히 완성도가 있는 되게 재미있는 주제였기 때문에 저는 흥미롭게 봤고요. 그래서 그 두 개를 따로 제가 코멘트를 드리면, 동독 여성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통일 이후에도 어떻게 보면 그 구동독에 있어서의 젠더 놈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생활을 하면서 단순히 서독화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서독에 이주해서도 나름대로 자신의 그걸 유지하고, 그 어떤 가치라든지 그 뭐 행동의 습관 같은 걸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사회주의가 해체된 이후에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뭘 남겼냐에 대한 굉장히 재밌는 논의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사회주의는 붕괴됐다 끝이 아니라, 사실 사회주의가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을 만들어 놓은 그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체제 경쟁을 할 때 적어도 그 공산주의 체제 자체에서 그게 뭐 아무리 뭐 수많은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그네들 나름대로의 페미니스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그 밑에서 성장한 여성들이 나중에 통합이 되거나 아니면 사회주의가 붕괴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래서 그 부분은 뭐랑 비교를 하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 모르지만 러시아에서 여성들이 급격한 사유화와 자본주의화가 된 이후에 그 러시아 여성들은 어떤 식의 그러면 젠더 노움을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동독 지역에서 서독
지역뿐만이 아니라 동유럽 전체에서 사실 서유럽으로 굉장히 많은 이주가 있었잖아요. EU의 그 시기에. 그래서 굉장히 매시브한 진짜 그 마이그레이션이 있었을 때 그럼 그 집단들이랑은 어떤 것이냐 하고 비교를 하게 되면 지금 조금 전에 전순희 박사나 아니 저 권근상 박사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에 비교했을 때 북에서 한국으로 내려온 그 여성들은 잡아먹혔다 뭐 얘기를 하는 것처럼 왜 그런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을 가지고 있지 못했냐 라는 것까지 하면은 지금의 북한 체제에 대해서 또 토론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레퍼런스를 사실 줄 수 있는 것 같아서 그 논문의 앞부분만 쭉 확대를 하셔도 저는 그 갈 수 있는 논의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이 굉장히 저는 그 읽으면서 흥미로웠고 재미있었고 사실 비슷한 걸로 좀 연구가 많이 되는 부분이 중국에서 개혁 개방 이후에 중국의 여성들이 어떻게 변해갔느냐인데 뭐 우리가 굉장히 중국의 개혁 개방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는 굉장히 절대적인 명제 하에서 이제 중국 사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리고 모택동이 한 건 뭐든지 나쁜 거다라고 그 이미 그렇게 같이 판단이 돼 있어서 그런데 사실 그런 좀 약간 마오쩌둥 시절의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한 향수가 있어요. 중국 사회에서도. 그러면서 개혁 개방이 되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여성이 성상품화되거나 내지는 그 비슷해요. 잡마켓에서 남성들에게 바로 밀려나가는 국가가 그 잡을 배당해주지 않고 시장 논리로 해야 되는데 그 시장 논리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배제당하는 게 이제 여성 노동력이었는데 마오 시절에는 굉장히 그 우리가 그 철강며 뭐 이제 그 아이언걸이라 그러는데 뭐 그런 철강 공장 같은데 여성들을 다 똑같이 투입해가지고 그냥 공장을 하는 이게 사회주의적 이상의 실현이다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게 나름대로 이 중국 여성 사회 뭐 마오 시절에 중국 여성들의 좀 젠더 노음 같은 걸 형성해 놓은 게 있었는데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이제 그들이 거기서 이제 소외를 당하고 배제를 당하면서 오히려 성을 상품화함으로써 스스로를 생존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의 개혁 개방이 굉장히 중국 여성의 지위를 후퇴시켰다라는 식으로 하는 주장을 중국 학자들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지금 설명해 주신 거는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약간 단순히 뭐 중국 여성들의 지위가 약화됐다 뭐 그런 식의 논의보다는 훨씬 더 재밌는 논의인 거거든요. 스스로의 노음을 유지하면서 또 그게 서독 지역에서의 좀 페미니스트적인 시각이라든지 그게 확대가 되면서 그러면 사회주의적 페미니스트와 지금 서독 사회가 더 발전하면서 생기는 이 새로운 21세기의 페미니스트적인 아이디어가 두 개가 어떻게 결합되고 어떻게 타협하고 어떻게 니고시에이션 하는지가 저는 굉장히 좀 궁금한 주제라서 그 부분으로 쭉 확대를 해가시면 앞으로 뭐 논문 쓰실 게 무궁무진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약간 분리가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동독 청년들의 극우화의 문제인데 이거는 제가 제일 처음 든 생각이 그 2010년 이후로 동독의 청년들이 극우화 됐을 때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청년들이 극우화되지 않은 곳은 어디인가? 일단 한국은 뭐 우리가 좀 요즘 뭐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20대 청년들. 예, 저는 요즘은 수업 시간에 정말 자기 검열 많이 하거든요. 이 학생들이 극우일 가능성이 많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굉장히 심해요. 솔직히 생각보다 훨씬 심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 우리가 이렇게 극우 정당이 제대로 된 게 없어서 하나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극우 정당이 없어서 그들이 마음이 갈 곳이 없어서 그렇지 이 청년들의 극우화는 한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1910년 이후에 동독 청년들이 극우화된 거랑 한국 청년들이 극우화된 거랑 그 다음에 유럽 전역에 있어서의 청년들이 극우화된 것 또 한국에서 예를 들면 이주자라든지 동남아 노동자라든지 탈북인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한국 젊은 청년들의 혐오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 강한 혐오랑 그러면 유럽 지역에서 동독 청년들이 터키 출신 이민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 대한 혐오라든지 그게 다 좀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뭐 우리 다 알다시피 이렇게 테러 일어나고 하면서 그 이슬람에 대한 혐오가 굉장히 강하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청년 남성들의 소수 집단에 대한 혐오는 전 세계적 현상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아까 얘기하신 그 뒷부분에서 선거의 결과가 앞부분과 연결되는 부분이 아닌 다른 요소들을 찾으면 동독적인 특수성은 무엇인가를 했을 때 한국에서 그 약간 한국 청년의 구구랑 그 다음에 탈북인들이 한국 와서 사회 활동을 할 때 극우적인 세력과의 선택적 친화력을 가지는 것이랑은 또 무슨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도 사실은 어떤 함의를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들의 스스로 자체에 그들이 한국에 왔을 때 우리는 이제 그게 단순히 그들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해버리지만 사실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 남성성이 완전히 상실된 상태에서 그럼 동독 지역의 청년들이랑 마찬가지죠. 그게 상실된 상황에서 그게 극우적으로 표현해 가는 어떤 논리 자체가 하나 발견이 된다면 그거는 이 독일 청년들을 설명하면서 한국 청년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저는 한국 청년들이 극우화 되는 것도 남성성의 상실이랑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 그냥 저 권문상 선생님 저 아까 발표하신 거에 뭐 다 정말 재미있는데 이제 취약성에 대해서 한 가지만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게 무엇인가? 취약한 형태 가족. 취약한 형태의 가족. 아까 말씀하신 그 중국인 전 남편과 중국인 현 남편과 뭐 그 전 가족들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취약하다. 네. 그 왜냐하면 취약하게 보여진다. 근데 그거는 한국에서 전 남편과 현 와이프와 뭐 와이프의 전 남편의 자식과 같이 살면은 취약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그들이 취약한 이유는 그들 자체가 취약한 이유도 있지만 사실 그들을 취약하게 만드는 한국 사회의 가부장적인 예를 들면 보통 가족에 대한 환상 또 굉장히 큰 그 역할을 하는 거라서 그 부분을 좀 찝어주시고 들어가시는 게 그 좋지 않을까. 예. 그 왜냐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좀 시혜적으로 그들은 불쌍하다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들을 보통 가족으로 만들어 놔야 되나라는 식의 국가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저는 그 방향은 굉장히 틀리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사회에서도 그러니까 그 비혼 가정 사이에서 자라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이상하지 않고 취약한 가정이 아닌 사회가 되는 게 맞는 거지. 비혼 가족을 무조건 다 결혼을 시켜서 법적으로 하자라는 것 자체가 이제 보통 가족적인 그에 대한 환상과 이데올로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뭐 이상 잘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우선 토론해 주신 전수미 박사님 감사드리고요. 서정민 교수님의 제언도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제일 맨 처음에는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나중에 고민한 부분은 여성의 인권 문제였어요. 처음에는 사실은 이것은 그냥 당연하게 이렇게 당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연구에 담지는 않았지만 너무 리얼하고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너무 그 산업화되고 그러니까 각 구간별로 프로카들에게 이제 잡아먹히는 그야말로 이제 이런 시스템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담담하게 듣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초급적이고 분화된 사업이 된 게 2000년대부터인 것 같아요. 90년대 말에 사람을 이렇게 그냥 팔아먹는 거는 그냥 농가에다 파는 정도였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지속적인 어떤 자기 사업의 대상이 돼서 그 사람 다시 도망 나올 때도 그 브로커가 또 다른 곳에 파는 것도 그 브로커가 하고 넘겨주고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그 브로커의 어떤 성적 대상이 되는 것들도 다 있었는데 이들은 말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절대로 밖에 나와서 이 이야기를 하지 말자 하고 이야기를 했대는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들 이제는 좀 공론화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가족의 취약성에 대해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제가 바라보는 취약한 건 단순한 가난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족들이 만들어졌는데 가족들이 서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오히려 걱정 덩어리기도 하고 남은 사람에 대한 엄청난 그 죄책감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 것, 그리고 단절된 것, 그리고 의외로 북한 사회에서 본인이 사망 처리됐다는 것이 갖는 심리적인 흔들림이 굉장히 컸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나는 여기서도 이렇게 살면서 어떤 누구하고도 연결되지 못했다는 고립감이 굉장히 컸습니다. 또 한국 사회에서 이 취약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정상가족 그 범위가 맞습니다. 사유리가 요즘 이제 그 이슈가 굉장히 큰데요.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변해서 가족이라는 담론은 굉장히 레디컬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은 그대로 가족 수당을 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족 중심으로 가고 있고 여전히 아파트도 자녀들의 방을 만들면서 이렇게 죽어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구 조사를 해보면 가구가 1, 2, 3, 4로 부등호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현재 가족 형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정상가족은 엄마, 아빠, 자녀들 이렇게들 구성을 하고 있죠. 그래서 가족을 둘러싼 이제 바라보는 시선부터 우리가 해체를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제가 여기에서 어프로치를 너무나 특수성으로 이제 탈북 여성들에 관해서 이들 가정만 가지고 이렇게 나타난 걸로 했는데 말씀해 주신 바를 들어보니 맞다, 내가 너무 놓쳤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좀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남북 문제 때문에 이제 탈북인들을 계속 이제 유입을 하고 있고 남북 관계에서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은 그렇게 남녀 비율이 맞지 않는 문제, 그리고 북한 사회가 여전히 여성이 모든 삶을 다 가족들을 책임지게 하는 이런 가부장성 때문에 여성들이 중국 남편이 낫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거기 가면 그래도 대접받고 이렇게 일하지 않아도 된다 해서 여성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다니면서 여성들이 가족을 구성을 하다가 한국 사회에 들어오는데 이들을 여가부에서는 가족으로 이제 정책화하는 지침이 나와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게 잘 작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탈북인들이 본인들이 다문화에 들어가는 걸 거부하기도 하고 저희 서울시만 해도 저희는 이제 가족 정책을 담당하는 곳인데도 실제로는 탈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다문화 가족이라는 이름도 있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법이 바뀌면서 가족 지원센터로 바뀔 거고요. 하면 다 같이 담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거는 가족에 대한 이제 그 바라보는 시선인데 말할 수 없는 그 뒤에 시스템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이슈는 소수자, 그 성소수자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구성권에 대해서 말하기가 굉장히 정책적으로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그런 것을 좀 정책 안으로 다양한 가족 안에 넣으려고 했다가 보수적인 기독교에서 엄청난 반대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큰 리스크가 되다 보니까 아마 그거를 이렇게 정책화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가족이라는 어떤 울타리 안에서 가족 구성권이라는 거 안에서 우리가 다시 전체를 다시 좀 논의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야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되게 여러 가지 너무 재밌고 감사드리고요.
먼저 이제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대해서 이렇게 두 선생님이 다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독일 부동독 같은 경우는 사회주의 페미니즘이 되게 예외적인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고 왜냐면은 스탈린주의로 바뀌면서 사실 사회주의가 초창기에는 굉장히 가장 여성의 해방을 제일 앞장서서 주장했던 게 사실 사회주의인데 사회주의가 이제 스탈린주의로 바뀌면서 그런 여성 해방적인 부분을 다 도로 돌렸거든요. 다 도로 돌려서 낙태라든가 아니면 이혼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다 돌리고 그런 게 있었는데 독일은 상대적으로 동독은 상대적으로 그게 이제 그런 늪에 빠지지 않았던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50년대인가 뭐 그때일 거예요. 인구 유출이 된 게. 그때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서독으로 도망을 갔어요. 다.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싫어요. 뭐 이러면서 도망가는 거 있잖아요. 난 이런 사회 싫어요. 이러면서 도망가는 그게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베를린 그 장벽을 세우면서 그때부터 인구 문제 갖고 엄청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서독하고 경쟁하는 입장인데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여성들을 굉장히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계속 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보면은 이제 말하자면 애가 미혼모인데 애가 미혼모예요. 그럼 미혼모는 주택 지원 같은 거 더 해줘요. 더 제일 먼저 제일 우선권을 줘요. 그 사람한테.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에서도 일자리를 구하거나 이럴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실 사회주의 일반 다른 사회 그러니까 소련이라던가 동구권에 비해서 아니면 뭐 북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주체 사상 되면서 이제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그 전에 처음에는 여기도 여성 해방 주장했다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전반적으로 보수화되는 과정을 동독은 겪질 않았기 때문에 성적인 젠더 측면에서 그 부분이 좀 약간 예외적인 부분이 있다. 이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체제전환 이후에 다른 나라들은 다 체제전환을 한 거잖아요. 체제전환을 하면서 말하자면 전반적인 그 세계화,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으로 이렇게 편입을 하는 과정에서 아무런 울타리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구동독 지역 같은 경우는 서독이 울타리가 돼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황폐화가 구동독 지역에서만 일어나고 구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과정에 꼭 겪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는 게 왜냐면은 70년대 그 뭐 동방정책 그거 빌리 브란트가 동방정책을 취한 이후로 계속해서 구서독과 동독 간의 교류가 굉장히 계속 활발해지고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테면 한국에서 탈북민이 왔을 때 언어 때문에 금방 북한 사람 알잖아요. 그런 문제 없으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도 없고 오래전부터 독일 서로 방송을 받고 이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구서독 출신인지 뭐 구동독 출신인지 자기가 말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 탈동독 한 사람들 여성 한 3명 정도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보면은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학력 같은 것이 거의 인정이 되니까 동독에 와서도 좋은 자리에 또 취업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취업을 그러니까 성공적인 사람만 저것도 인터뷰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경우 보면은 이분들이 구서독 문화에서 제일 싫어하는 건 너무 경쟁적인 문화. 그러니까 그거를 굉장히 못 견디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동독 사회에서는 굉장히 느긋하게 일해도 다 보장되는 그런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느긋하게 일하는 그거가 서독 사람들은 게으르다고 욕하는 건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이 서독의 이 인간관계의 이 속도,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본인들이. 그러니까 그거를 많이 토로했었어요. 그걸 가장 문제로 많이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하여튼 이제 그런 거는 그래서 사회주의가 사실은 초창기 이념적으로는 굉장히 선진적이었고 근데 지금의 현대하고 비교해보면 일가족 양립 정책이 이렇게 신자유주의에 의해서 주장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걸 갖다 주장했던 게 공산주의인데 공산주의에서 그러니까 뭐 가산노동조 사회와 밥 공장 뭐 다 만들어야 되고 애들도 타가수로 다 보내야 되고 이랬을 때 옛날에 제가 자랄 때 저는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제가 자랄 때 항상 들었던 얘기가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할 때가 애들을 타가소에다 갖다 맡긴데 이게 제일 욕하는 1번이었거든요. 아니 자기 애를 갖다가 타가소에 맡겨버린대 막 이게 근데 이제 지금 완전히 막 그 신자유주의 쪽에서 오히려 일가족 양립을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걸 보면 정말 이제 격세지감이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하여튼 뭐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제 그 이념에 불과했고 실제로 사회주의가 현실 사회주의화 돼가는 과정에서는 사실은 동독은 이제 예외였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극우화의 문제 이제 좀 챕터 2로 와서 극우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동독 지역은 구동독 지역은 인구수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극우화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데 구서독 지역은 이게 그렇게 전반적인 청년의 극우화가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전반적인 청년의 극우화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극우주의가 오히려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아까도 봤던 것처럼 나이 많은 사람들한테 많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극우적인 어떤 시위 같은 게 많이 일어나죠. 요새는 많이 일어나 옛날보다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 경우에도 보면은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이제 구동독의 라이프치히 중심으로 해서 뭐 이렇게 라이프치히나 이런 데 중심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서독에도 이제 가끔씩 일어나고 그러는데 그럴 때 일어나면 거기 서독은 원래부터 있었던 그게 뭐 N 어쩌고 하는 뭐 그거 있거든. 나치 그거 추앙하는 애들 있고 이제 이런 그룹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룹들에서 거의 해요. 그런 그룹들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또 무슨 극우 그룹이 만들어지고 계속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지는데 거의 그런 식의 그룹 중심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런 데 비해서 동독 같은 경우는 그런 꼭 그룹 중심이라기보다는 좀 약간 일반적인 정서가 약간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래서 이제 서독 같은 경우에는 이를테면 이제 극우적인 어떤 뭐 그런 식의 데모가 일어나면은 항상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맞붙는 데모 맞데모가 항상 같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조금 구서독 같은 서독 지역 같은 경우는 청년들이 극우화가 일어난다고 보기는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지금 또 녹색당에 대해서까지 오히려 녹색당이 너무 기존에 지금 집권정당으로 하는 데도 있어요. 주에 따라서는 집권정당인 경우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집권정당인 적도 있었고 그러면서 너무 타협한다 현실이랑 이러면서 더 과감하게 기후변화 쪽으로 더 가야 된다라고 주장해서 얘네들이 또 젊은 애들이 지금 그 프라이데이 포 퓨처라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시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애들하고 합쳐서 정당을 새로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녹색당보다 더 나간 정당을 생태정당을 만들겠다고 지금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구서독의 그러니까 서독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래도 극우화가 청년 문화가 극우화된다고 말하기는 좀 힘들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독일이 2차 대전 이후에 그 시민 정치 교육이라고 그래갖고 그거 굉장히 열심히 그걸 되게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성찰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연합군에 의해서 또 강제적으로 한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런 식의 처음에 이제 시작은 그렇게 연합국의 압력도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그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실제로 그러니까 교수법에 어떻게 반영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얘네들을 민주시민으로 키울 수 있는가 이 교수법 갖고 굉장히 논쟁이 많았어요. 그래서 몇십 년 동안 논쟁을 했어요. 전국에서 논쟁을 해서 이제 그러면서 뭐 보이테스박 협약이라고 뭐 많이 아시겠지만 그런 거 나오고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게 굳어지거든요. 기본 그 교수법으로. 근데 이제 그런 식을 통해서 말하자면은 집단적인 의사에 쏠리지 않게 하는 교육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68 운동이 독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이런 데하고 좀 다른 게 자기 부모가 다 나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전체의 문화에 대해서 저항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저항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시스템도 완전히 바꿨잖아요. 그래갖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 입학식도 없고 졸업식도 거의 없어요. 그러고 뭐 이렇게 옷 입고 사진 찍고 이런 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교육 문화도 완전히 바꾸고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급진적인 걸 실제로 했어요. 문화적인 부분에서 68운동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런 68운동의 독일적인 특수성과 그다음에 그런 시민교육 그런 그 교수법에 대한 그런 투자 그런 어떤 전반적인 공론화와 막 이런 것과 같이 맞물려서 젊은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나름 그래도 민주시민 의식이 좀 과거에 그러니까 9세대보다는 상당히 오히려 더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발표